여름 방학이 다가오는 7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친한 친구들로 몇 년간 몰려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벗어나 자연 속의 서메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작고 한적한 마을 근처에 있는 코티지가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코티지로 향하는 길은 점차 산길로 바뀌었고 인터넷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과 연결된 마을을 지나 조금 더 가는 길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코티지는 작지만 아늑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바비큐 파티와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꽃놀이도 즐기고 각자 학교 남일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 중 한 명인 민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근처에 폐교가 있다는데 너희 아냐? 그게 엄청 귀신 나오는 곳으로 소문난 것 같던데? 평소에는 그저 농담으로 들었을 법한 이야기였지만 깊어진 밤과 산속의 고요함이 이야기를 더욱 실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특유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진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가봅시다. 바로 지금. 어때? 모두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과 몇 개의 스마트폰을 챙겨서 폐교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산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긴장감과 흥분으로 인해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폐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마치 세월에 잊혀진 듯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철근이 삐져나온 창문과 벽면에 벗겨진 페인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친구들은 낡은 문을 밀어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우린 조심스레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교실 안은 낡은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교재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로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주변의 기이한 분위기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가 교장의 방으로 보이는 낡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야, 이 방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냉기가 우리를 감싸면서 전등이 잠깐 깜빡였고 잠시 후 불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서랍,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허였던 사진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보이는 한 여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눈은 마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모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힘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있던 것 같은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왜 왔어? 목소리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고 사진 속의 여학생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철민이는 눈을 더듬어 사진 뒤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밀 문이었습니다. 철민이는 문을 열어보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문이 쾅 닫히고 창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우리는 폐교를 빠져나와 돌아오는 길에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는 마치 어떤 힘에 이끌려 다시 폐교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멀리 폐교 앞에 어떤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흰 옷을 입은 그 여학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결 한번 내쉴 수 없는 차가운 공포가 우리를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여학생이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재빨리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길을 미친 듯이 달려서 코티지로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는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까지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코티지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린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날의 일을 저스트 또 하루의 모험일 뿐이라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여학생, 그리고 그 눈빛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우린 그 폐교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든 산속에 폐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처럼 끝없이 따라오는 응시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은 원래부터 인구가 적었고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아는 작은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더욱 외지 고고립된 곳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강민은 도시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잠시나마 시골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민은 부모님이 물려준 오래된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이 집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첫날 밤 강민은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부여한 시골 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두운 밤 창문 너머로 살짝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들판의 벌레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순간 몸이 천천히 무거워지더니 어느새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잠들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아. 처음엔 바람 소리나 벌레 소리와 혼동했지만 분명 뚜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 안은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후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민은 현지 식료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몇 가지 필요 물품을 산 후 가게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이 마을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 있냐 묻자 강민은 잠시만 머물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그의 답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슥, 최근엔 아무도 안 살아. 밤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곤 해. 조심해라. 강민은 그 소문에 대해 물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그저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강민아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집안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걸어갔고 소리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깊고 오래된 집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어린 시절 비밀 아지트였던 곳이었습니다. 강민은 문을 열었고 그 안엔 어릴 적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는 낯선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은 그를 바라보는 듯한 눈을 가진 인물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니 그 그림 속 인물은 아주 오래된 그 집의 선조라는 것을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고 다시 한번 강민아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속 인물의 목소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본 강민은 뒤에 아무도 없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다시 그림을 바라보니 그 인물의 눈이 조금 더 강민을 향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민은 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밤마다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졌고 도저히 이대로는 생활할 수 없겠다는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가 이제야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강민은 부모님이 왜 이렇게 조용히 이 집을 떠났는지, 왜 이 집을 두고 떠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들이 이곳에 무언가를 남겨두었고 그로 인해 계속되는 저주나 비밀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은 끝내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고요한 공포로 가득 차 있던 그 집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목소리와 어쩌면 다른 이들이 그 집에서 겪게 될 공포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 집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잠들어 있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귀에 강민아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방학,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가 묵게 된 집은 아버지, 친구가 소유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빈 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약간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그런대로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 가족은 큰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집의 입구는 무성하게 자란 덩굴, 식물과 나무들로 가려져 있었고 마치 숲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장소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경치를 즐기며 부모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 집 안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집이 되었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저녁이 되어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배회하며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저는 우연히 집 뒤뜰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돌로 지어진 우물의 입구는 나뭇가지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깊은 곳을 내려다보니까 막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주위를 더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자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와 덤불로 가득 차 있어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날이 어두워져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전등을 켜고 길을 찾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섞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패닉 상태에 빠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저희 앞에 그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위치로 되돌아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차가운 바람과 함께 우물 안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 본능적으로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우물 안을 비춰보니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어떤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는 마치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는 저에게 손을 내밀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형체는 짧은 속삭임으로 저에게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도와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도와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공포와 긴장함 속에서도 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형체는 손짓을 하더니 갑자기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잠시 동안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다시는 그 빛도 형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무서웠던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갈 힘을 짜냈습니다. 손전등을 휘저으며 겨우 집을 찾아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안도하셨지만 제가 겪은 일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저는 부모님께 그 우물과 그 형체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는 듯 했지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 결국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우물에 뭔가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우물로 간 우리는 우물 가장자리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 한 명이 어젯밤 그 형체와 비슷하게 생긴 소녀였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진의 주인공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우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가족은 오래전 불행한 사고로 인해 그 소녀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결국 구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봉인했지만
소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소녀의 영혼을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고 성당의 신부님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신부님은 우물가에서 기도와 함께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후로는 그 형체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와 소녀의 간절한 부탁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것들이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치 그 소녀의 영혼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